그 신흥 4대 종문 중에서 이제 4개 얘기를 했어요. 불광산사, 그 자재정사, 그 다음에 법고산, 중대선사, 법고산사 이렇게 4개 종문을 신흥 4대 종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 절이 워낙 조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봤어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불광산사의 본원의 모습입니다. 본원. 예. 본원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예. 그 성운대사가 창건을 했는데 의란이라는 곳에 내음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분이 본토에서 와가지고 어디 머무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란, 이란이라고 하는 그 대만의 조그만 이제 그 읍 사무소 같은 곳에 갔는데 어느 거사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이 그냥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딸이 5이 있는데 그 딸 5이 결혼 안 하고 몽땅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불광산사를 만들게 된 것은 그 의란에 있던 그 비구니 스님, 출간 그 의란의 거사 한 분의 따님 5분이 씨앗이 돼서 만든 거예요. 예, 지금 3분은 열반하시고 2분은 계십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5분의 비구니 스님이 없었으면 이게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란에 있었던 그 한 거사님의 안목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원대사의 설법의 감복을 받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교육문화복지 수행의 4대 종지를 가지고 이제 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도 교육을 시켜요. 열심히. 그러니까 불광산사의 경우 강원이 있습니다. 강원. 그 강원에 스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통 강원에는 출가한 스님들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출가한 스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자도 들어가서 같이 공부합니다. 제가 또 승가대학에서 또 우리가 맨날 그거 논쟁이 벌어지고 뭐 하다못해 비구니 스님이 한 공간에서 공부하면 이게 계율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가와 제가가 함께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승가대학에 제가 몸담고 있는 승가대학에 학위는 전부 스님입니다. 근데 교수는 저 같은 제가자가 있어요. 그럼 교수는 되고 학위는 안 된다는 건 말이 돼. 이제 그런데 학위는 여하튼 이 승가대학은 스님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스님들만 공부한다는 건 맞아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에 가서 봤더니 아니 스님들 숫자는 10분의 1뿐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여성들 그리고 남자들도 있고 처사들도 그 우바세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구 스님들도 있고 삼이지만 그다음에 우바이가 함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주지 스님께 여쭈었어요. 그 출제가가 함께 공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스님이 굉장히 자비롭게 웃으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뭐 문제를 지적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4년 후에 약 70%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합니다. 70%가 그 당시 70%가. 그러니 공부를 같이 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가치 판단으로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우리도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출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같이 공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출가한 스님들이 계속 그 사중에 남아서 비구니 스님으로 그 수행을 해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꼭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더라고요. 일정 기간 수행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이렇게 출가해서 그때 이제 그게 2005년 뭐 이 정도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비구니 스님의 경우
보통 7, 8년 이상은 수행자로 남아있다가 환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구 스님의 경우는 공부할 때 이미 걸러지기 때문에 들어와서 출가를 하시면 거의 남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얘기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은 그 비율이 뭐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이겠으나 중요한 건 숫자가 대폭 줄었다. 예. 그래서 이 불광산사가 이제 남화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4년제 대학을 4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화대학은 이제 그 대만에 있는 불교대, 불광산사에 설립한 대학인데, 여기 불교학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 불교학과를 통해서 스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출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 장학금처럼 생활비 50만 원씩 주고 완전히 무료 교육을 시키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조금 있으면 저거 우리 문제구나.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미 좀 늦었지만, 예, 그래서 대만은 그때부터 2008년, 9년, 이때, 지금 10년 전에 이미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스님들이 넘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잘라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설해대학도 운영하고 뭐 네 군데 종합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미술관 이런 거 뭐 곳곳에 문화센터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 불광산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절을 지으면 반드시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시관 또는 미술관. 예, 그리고 출판사가 있고, 예, 그리고 성운대사가 1년에 한 번 휘호를 써서 전 세계로 나눠주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왜 미술관 이런 걸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미술과 관련된 문화 예능인들이 모여서 결집하고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 포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해요. 이런 것들을. 예. 자재공덕회가 있습니다. 자재공덕회. 그래서 그 불광산사의 경우는 제가 불광산사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아까 이게 불광청년회라고 있어요. 예, 그 국제 불광 운동을 주도하는 불광청년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예, 가입을 해서 증도 받고 또 논문도 써서 내고, 그리고 책자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불광산사를 좀 제대로 연구하려면 가입해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동국대학교 앞에 불광산사 서울 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주지스님하고도 가깝고 이래가지고 뭐 가끔 제가 이제 뭐 한두 번이지만 뭐 특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입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대만에서 3개월 공부한 다음에 대만 불광산사 분원 전 세계 분원에 가서 뭐 1주일, 2주일,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계속 공부하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교육이에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교육하면 가끔 이제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지스님이 통역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걸 배워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불광산사는 좀 끊임없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불광산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불광산사의 그 종무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셔요. 이인옥 씨라고. 예, 그분이 이제 통역도 하시고, 저희 불광사 가고 뭐 대만 가면 모셔서 통역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직접 생활한 분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신흥 4대 정원 중에서 이제 이 자재정사라고 하는 것은 1966년에 증엄 스님이 보명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교 자재 공덕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걸 만들게 된 배경은 이 스님이 몸이 괜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진료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대만 원주민 청년, 원주민이라고 하면 아까 뭐 토착, 그런 분이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가 산도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들쳐 업고 왔어요. 그 병원에 와서 수술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입원 보증금, 수술 보증금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해준다.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스님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냉정하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으로 보증금을 치러주고 수술시켜서 살리게 하면서 그 서원하기를 적어도 내 눈앞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그냥 둘 수는 없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증엄 스님이 굉장히 부유한 이제 외동딸이신데 오늘 이제 그 출가해버린 거예요. 이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털어넣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자재 정사를 이제 설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재 공덕회를 만들고 그 보명사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커진 겁니다. 처음에는 뭐 주부들 30명으로 시작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 뭐 아픈 사람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해서 그게 자재 공덕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원하고 어떤 사람 몸으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의원도 만들었어요. 자재의원을 만든 것은 이제 이분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를 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하고 하는 데는 누가 최고예요? 간호사가 최고입니다.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간호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간호대학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간호사를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줄 알고 간호사를 만들었는데 간호사를 만들고 나니까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배출하려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의사가 배출되는데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이 무료로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재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거기 입학생은 등록금 전혀 안 받았어요. 그 학교 운영비는 자재공덕회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다 운영하고 교수들 월급 주고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발전시켜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대학,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8개 사업으로 이제 확대시켰습니다. 그게 자선사업, 복지죠. 그 다음에 의료사업,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그 문맹퇴치, 그 다음에 불교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인성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국제구호.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수재가 나거나 이래서 구호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호해주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골수기증,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 골수와 연결돼서 질병이 있는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골수기증 운동. 자기 골수를 이렇게 등록해놨다가 맞으면 가서 이제 그 기증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고, 이제 요즘 환경운동 열심히 합니다. 환경보전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이게 그 자재공덕회 8대 지역, 8가지 사업 영역인데 계속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0만 회원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뭐냐면 정화인심.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게 바꿔가지고, 그 재빈 교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도록. 그 부자가 되려면 제대로 교육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무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불교 교육, 인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 자재공덕회 이것은 이제 물론 초기에는 자재공덕회를 설립한 증엄 스님의 사적 희사가 중심이 됐지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회원이 700만 명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이면서 이제 그 국제구호 사업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정사의 경우는 이 자재공덕회, 여기 사진은 자재공덕회의 이 건물인데 여기 사람 인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그래서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게 사람이 된 것은 아까 인순대사의 인간불교 사상을 수용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다? 그럼 무상으로 치료해 줍니다. 근데 또 성직자도 무상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스님이 여기 그 병원에 가시면 돈 안 받아요. 스님이면. 목사님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짜입니다. 어떤 성직자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여기 병원에 오면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의 치료비는 누가 줄까요? 아까 후원도 있지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내 병원비가 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몇백만 원을 희사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자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재위원. 그래서 그 자재위원이 유니폼이 있어요. 그 우리 군청색 양복, 남자는 군청색 양복을 입고 여성은 군청색 투피스에다가 머리에 쪽을 찌고 그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아요. 그래서 자재공덕회에 가면 저분이 자재위원이다 아니다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으면 그 회원인데, 자재회원인데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자재공덕회 임원이에요. 그런 분을 자재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위원은 보통 한 분이 내가 자재위원이 됐다. 예, 그러면 그분이 보통 40명에서 50명의 회원을 관리해요. 이 자재회원 50명을 관리해요. 40명에서 50명을 관리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재수첩이 주어져요. 그 자재수첩엔 자기가 관리하는 분들의 신상이 있고 그분들을 만나면 면담일지 계속 기록합니다. 자재수첩이 있어요. 제가 그 자재수첩 좀 얻읍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자재위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진 못했는데 그 사진은 찍었어요. 자재수첩에. 그래서 이 자재위원들의 일이 자기네 회원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 3천 원의 회비를 받아요. 근데 그거 온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차를 사주고 얘기를 하고 그 회비를 2, 3천 원 받아요. 근데 2, 3천 원 회비 받으려고 가면은 2, 3만 원 들어요. 예. 근데 2, 3만 원 들여서도 2, 3천 원 회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왜 갈까요? 그 대화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자재공덕회가 뭘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올려놓으면 이게 다 취합이 됩니다. 누가 회비를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수첩의 액수가 기록이 되는 순간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 내용들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요. 예. 국세청으로 보내지고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하죠. 그래서 이 불광산소나 자재공덕회의 경우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뭐냐. 돈을 받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도록 결정하는 사람, 금전 출납하는 사람 이게 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래서 돈을 쓰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돈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어디다 제대로 써야 되는지를 결정할 뿐이지. 예, 그 사람이 결정하면 돈을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받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감사하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돼 있고 대만은 종교법인법이 있고요. 그 법인법에 따라서 이 종교 단체가 우리로 얘기하면 재단법인과 같은 단체가 있는데 종교 기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금회가 붙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온 거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사적으로 누구도 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국세청도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정확하게 안다. 다. 예. 그래서 완전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 자재공덕회나 불광산사나 중대선사나 이런 지금 대만의 대부분의 절들 또는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예, 유지가 안 된다. 예, 회원도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종교단체가 난립되어 있고 그런 종교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또 그건 종교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밀주의가 많이 이제 판치고 있어서 실체를 다들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요즘 이제 그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수준의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요원한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대만은 그런 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사찰은 수행포교 도량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칠. 그래서 7일간 용맹정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용맹정진 20명이 처음 참석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37층짜리 건물입니다. 조그맣게 보이죠? 37층이에요. 왜 37층일까요? 예, 37조도품을 상징화해서 만드는 건물입니다. 37조도품. 37조도품이? 예,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대, 팔정도. 그래서 그 숫자, 법수를 합치면 37이 돼요. 그래서 그 37조도품을 상징화해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전체가 선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선칠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해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휴가를 모아가지고 대만 사람들이나 대만의 화교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정진하고 가는. 이게 지금 외부에서 봤으니까 좀 사진을 보니까 적어 보여도요. 어마어마한 큰 건물입니다. 이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108m. 총 108m. 10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수식관 화두를 관하는 그런 수행법을 중심으로 대만의 수행폭의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저도 뭐 좀 취재도 해보고 하려고 그랬더니 선방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회원이 돼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있고 겉에서 뭐 이렇게 라운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첨성 공부도 하시고 수행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 4대 종문 중에서 이제 법고산사가 있는데 법고산사 가장 늦게 만들어진 절입니다. 1996년에. 이 서엄 스님은 사실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이제 제대를 하시고 나서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불교학 박사도 받으셔요. 이분은. 그래서 일본 불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내린 결론은 대만이 여러 가지 불교가 잘하지만 이 학문적인 연구가 좀 뒤처져 있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자. 이래서 법고산 대학에 뭐 대학원 과정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이 심령 환경보, 심령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입니다. 정신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이제 주창하면서 그 인간 세상을 정토화하겠다. 앞에 다른 스님들 얘기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믿는 불교, 그 다음에 악업의 과보, 또 그 과실을 참회하는 불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법고산 대학을 설립하고 거기 연구소도 만들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 도량을 건설을 하셨어요. 타이베이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스님이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법력도 있으시고 수행력도 있으셔서 이 법고산사를 아주 세계적인 사찰, 대만을 대표하는 그런 교육 도량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잘하신 일인데 안타깝게도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열반에 드시고 나서 법고산사를 갔었습니다. 갔으니까 많이 이제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뭐 제자 스님들도 많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로 요동치지 않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공덕으로 과도기를 잘 극복하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불교의 성공 요인이 뭘까? 이게 이제 대만 불교 성공 요인 5가지 코드라는 것이고 그게 불광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승가의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 수행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철저하게 수행하고 그 수행한 공덕을 회양하는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지도력, 회양의 지도력이죠. 그래서 대만 스님들, 뭐 우리나라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데 대만 스님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지도력을 갖추고 또 그것을 회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다. 그 공덕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대만하고 다른 점은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이제 분산된 거죠. 그래서 물론 대만도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대만은 하나의 이런 국가인데 우리는 한반도의 남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불교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만은 이제 그런 도래한 본토에서 도래한 스님들의 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지처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대만 불교는 대만 자체로 부족한 건 밖에 있는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그 정신적 의지처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이 한국 불교는 사실은 중국 불교하고도 중국 불교하고 교류한 게 얼마 안 됐죠. 일본 불교는 외색 불교의 척결이라고 해서 거리가 떨어지니까 일본 불교의 교류도 끊어지고 제대로 교류가 안 되고 또 교류를 한다 해도 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이 불교의 교류도 이게 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그 지금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사회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을수록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일본 스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찾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지도력입니다. 동아시아 국가가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몽골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가 불교가 공통점이에요. 다 불교가 있다. 북한에도 절이 60개나 되니까 또 스님들이 뭐 명목상이 있어도 일단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위상이 낮은 거하고 존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의 그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그 고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혜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사회의 유교적 공통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불교적 공통점에 한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한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글 중요하죠. 예, 한글 아주 발전시킬 중요한데 한자를 포기하면 한글도 영향력이 쇠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포함한 한글 문화가 필요하고 그게 한글을 창제한 스님도 그 신미대사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사회에서 한문을 보존하는 그 단체도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글 창제 이전의 불교 문화와 한글 창제 이후의 그런 그 문화들을 서로 접목하는데 불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자각에. 그러니까 너무 막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몰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불교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신도 교육을 시켜서 핵심 신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제정사니 자제정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정사라는 그 이 절이 있습니다. 그 화련에 거기 정사에 가면 2,000명이 동시에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숙박시설, 그 이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2,000명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타이베이에서 화련에 가는 자제 열차가 있었습니다. 자제 열차. 하도 수많은 외국에서 많은 그 이 불자들이 와서 이 자제정사, 그 다음에 정사당, 아까 그 정사당 이런 데 와서 봉사하고 또 와서 이 수련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일요일 날은 그 자제정사에서 그 화련 오는 특별 열차를 전세 내가지고 예, 그 자제정사 오는 사람은요, 그 열차를 딱 공짜예요. 예, 그렇게 사람을 실어 날렸어요.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그게 다 후원금으로 충당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제정사에 가면은 아침 예불 2시간, 그리고 저녁 예불 50분. 제가 그걸 참여해보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 라고 아주 감탄할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킨다. 신도를 아침 저녁 화련에 가면 그리고 대만 전역에 그 분원들이 있고 전 세계 197개국의 분원이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도 교육, 핵심 신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그렇게 시킨 사람들이 자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그 이 활동들, 성과들을 거둔 게 바로 이 자제공덕회고 또 불광산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이념, 현대적 이념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고 모든 그 대만 불교의 초점이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 불교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어떻게 프로그램화하느냐, 또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이건 철저하게 연구를 했고 그 성과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화, 조직화. 조직은 뭐 대만 사찰들 다 조직이 잘 돼 있고 봉사자들이 많은데 자재 공덕회의 경우는 조직이 4단계로 돼 있어요. 그 합심, 그 화기, 호회, 협력, 호애, 협력. 그 합심 조직이 있고 화기 조직이 있고 호회, 협력 조직이 있어요. 4단계입니다. 협력대가 제일 밑에 조직인데 그 남자 25명, 여자 25명, 자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재위원만 25명, 50명이 협력대 하나예요. 그럼 50명 곱하기 자재위원 한 사람이 40명에서 50명 관리한다니까 40명 잡으면 협력대 하나에 신도 회원이 몇 명? 2,000명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게 이 협력대가 10개가 되면 그 호회 조직이 됩니다. 호회 조직. 그 호회 조직이 또 3개, 5개 이렇게 되면은 화기 조직으로 지역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역 조직이 전국 조직으로 돼서 합심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피라미드 조직처럼 그러니까 그 조직이, 단위 조직이 2,000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그래서 전 세계 700만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자재위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조직을 만들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신도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에 휘말려요. 이 대만의 불교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그래서 신도가 뭐 정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에 와서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절대로.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좀 실익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니까 종교도 망하고 사회도 종교의 종교를 신뢰하지 않게 돼 있는 거고 또 그 사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문제에 휩쓸려 버리면 누가 중재를 하나요? 누가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직접 정치를 한다거나 또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한다거나 이것은 극히 삼가해야 될 일이고 서로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잘못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대만은 철저하게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